예,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 시민회가 주최하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발제자님과 토론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취재를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적당하게 지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외의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한 거 보면은 심할 경우에는 이 코로나 6월달 정도까지 가면은 0% 중반대 0.45%,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월 정도 끝나면 1.78%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금 1% 성장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좀 더 지나면은 이제 0% 중반대까지 떨어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지금 현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0.8%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어려움을 겪었나 생각해 보면은 벌써 지금 상황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이미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 0.8%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그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을 하고 국난 극복 비상경제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수차례 거의 100여 차례 넘는 회의를 하면서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0.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도입이 중단되면서 공급 측면에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신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위기가 온다면 Y1 정도 떨어지겠지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공급도 위축이 되면 Y2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지금 더욱더 이번 위기는 그야말로 수요 측면뿐만 아니고 공급 충격도 같이 오는 전대미문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공급 사이클, 공급 체인들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이 지금 금융 위기 상황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600조 정도 되고 중소기업 대출이 약 716조 원, 자영업자 대출이 338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또 다중채무자 두 군데 이상 금융권에 빌린 사람들도 지금 현재 509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포도가 계속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외국인 자원들이 굉장히 이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경상수지가 10월 달에 10억 달러로 국자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금년의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 수준이나 심지어는 적자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환 쪽에서도 외환 위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더 큰 문제는 97년 정도 위기로 끝나면 또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신노조 반기업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체질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속에서 그야말로 이번에 그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오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카운트 펀치를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제 드디어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잘못하면 일자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자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소생하기 힘든 상황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싶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물 경제 위기에다가 금융 위기에다가 외환 위기가 겹치는 복합 위기가 온다면은 상당히 소생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세미나 있기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경제 전망들 나오는 거 보면서 경제 위기가 이건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전대미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럼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쭉 이제 실물 경제 대책이라든지 금융 안정 대책, 외환 시장 안정 대책, 혹은 추경이라든지 추경, 노동 이런 방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물 경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긴급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긴급 지원 대책은 일단은 경제 생태계를 붕괴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한 번 부도가 나면은 그 공장을 다시 세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는 안 되고요. 고용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긴급 지원 같은 걸 이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재정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신용 보증을 확대하는데 이게 지금 보증 기간이 너무 좀 길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신속 보증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좀 저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앞에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어쨌거나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이 시기에 부도를 최대한 적게 내면서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이것이 이제 긴급 지원 대책이고요. 또 한 가지 긴급 지원 대책은 이제 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품물 같은 걸 이제 해외에서 주로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에서 많이 도달하고 소재는 일본에서 많이 이제 구입해서 조립하고 해서 다시 또 중국에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그 글로벌 공급 체인이 이제 무너지면서 해외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서 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서 긴급 운영 자금이라든지 긴급 부품 조달을 위해서 위한 해외 외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품을 지금 중국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입선을 다변한다든지 이런 역할들 하는 그다음에 또 심지어 우리가 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런 것은 긴급 대책이고 그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오면서 우리 경제를 완전 붕괴시켰던 반기업 정책을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반기업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건 정파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완전 붕괴, 민생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춘다든지 혹은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것이 최고 65%까지 부과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기업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것도 그전에 있던 건데 폐지했거든요. 그걸 다시 도입한다든지 연구개발 세액 공제도 축소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원상복귀한다든지 그다음에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같은 걸 좀 풀어서 이걸 전향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해를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업 정책을 쓰고 기업은 그냥 규제하고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2,600만 명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600만 명 정도는 자영업자고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비용자인데 그 2천만 명 중에서 공공부문이 한 200만 명밖에 고용을 못하고 1,800만 명 우리 기업들이 고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죽으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지금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 이런 것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을 획파해주는 이제 경제를 더 이상 대전환을 미룰 수 없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대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경제가 계속 이제 임금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임금도 많이 중국 경제 발전이 올라가서 임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사스라든지 이번에 우한 폐렴 같은 등장하는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번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을 그냥 중단시키는 바람에 기업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은 거기에서 중간재들을 생산해서 하기 힘들으니까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2006년이 피크였고요. 그 뒤로부터 중국 진출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27,000개 정도 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많이 중국을 사출하는 한국 기업뿐이 아니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으로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위기를 우리나라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발상 자체가 친기업 정책으로 나와야죠.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같은 걸 강성노조 같은 걸 활동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기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같은 경우에 지금 868개, 2017년에 624개 기업이 유턴할 정도로 미국 유턴 기업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유턴 기업들이 거의 매년 연간 평균 5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신규 일자리 절반 정도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뭐 2013년에 이제 유턴 기업 지원법이 통과됐지만은 실제로 뭐 유턴을 하는 기업들이 10개 내외로 미미하고요. 또 들어온 기업들마저도 절반 정도밖에 영업을 사실 못하는 국내에서 세금이라든지 규제 같은 게 여전하고 강성노조가 여전히 활동하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영업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걸 이번에 전향적으로 좀 바꾸어서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도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미국도 우리보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도 저렇게 획획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의 스탠스. 저런 정책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자리 하면서 그냥 재정 풀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들, 노장년들 쓰레기 줍고 하면 3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런 걸 좀 더 완화주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 쪽에서 본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 지금 굉장히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고 심지어 대기업도 예컨대 이번에 우리가 잘 알지만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게 거의 문을 닫거나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다든지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금융 부실로 전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 위기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권 가격도 자연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은 벌써 반응을 보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면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써 채권 시장이 굉장히 더 이상 채권 시장 악화되지 않도록 과거에 우리가 썼던 채권 안정기금 같은 걸 조성한다든지 해서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늘 최근에 본 것처럼 주가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남기겠다. 이익을 못 남기면 자연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이익을 못 남기겠다 하는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앞으로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생기면은 그 두 가지 플러스한 것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 외국인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면 자연적으로 팔고 나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런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기대를 심어준다든지 또 환율이 너무 급등하지 않도록 해서 환차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이 투자자금이 급하게 나가는 소위 말하는 서든 리버셜이라고 그러죠. 급격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나오지만 주가 매수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 부분이죠. 외국인 순매도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돈이 나가면서 외국인 주가 순매도가 이제 일어나면은 환율이 올라가죠. 지금 환율이 1,200원인데 오늘 1,200원 20원, 30원까지 올라 20원, 4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을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은 달러당 1,200원 선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체로 한국의 환율이 1,200원 정도를 넘었으면은 상당히 한국은행이나 한국에서 컨트롤하기 힘든 환차손 위험 발생 구간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자연 그러니까 주가하고 환율은 반대로 돕니다. 환율이 저 주가가 파란색인데 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왜냐면 외국인들이 돈을 깨 나가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외환 시장 쪽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경상수지가 보통 7, 8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던 것이 월간 단위로 지금 1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코로나 사태가 반영된 2월 수치나 3월 수치는 저보다 더 악화돼서 잘못하면 금년의 경상수지가 지금 균형 또는 심할 경우는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그동안에 이제 비록 불황의 흑자이긴 하지만은 계속 흑자를 내오면서 외환 사이드에서 큰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혹은 더 악화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중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도 금년부터 중국의 경상수지가 균형 또는 적자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중국 역사상 그런 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서 환차선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거 제가 위안 달러 환율도 같이 본 건데요. 위안 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7달러를 달러당 7위안을 자기들이 지켜야 할 선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가 거의 동조 현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마지막에 빨간 걸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는 급등하는데 위안 달러 환율은 7위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시장에서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경향이 지금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국은 7위안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위안대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나중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중국은 2018년도에 일본하고 싱가포르 열도들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2018년도에 리커창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더 이상 영토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 대신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우리한테 통화 수합을 좀 체결하자. 그때 아마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방으로 이제 그 일본 아베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시진핑하고 2018년도에 중일 통화 수합을 체결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 문제를 중국이 3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유를 갖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토 분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문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있고 중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7위안대를 넘었으면 계속 중국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도 통화 수합도 안 돼 있고 중앙은행 개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화가 위안화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사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환 시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그 부도 확률이죠. 우리나라 부도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높지 않습니다.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높지 않는.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은 이제 경제가 위기 상황에 갈 때는 계속 그 국제금융 시장의 투자자들은 CDS 프리미엄을 매일매일 거의 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이걸 보고 대비를 합니다.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빨리 돈을 먼저 빼나가는 게 상책이죠. 위안 보유액이 뭐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중국은 3조 달러인데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천억 달러인데 뭐 넉넉하게 이루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채도 이만큼 4,600억 달러 정도 되죠. 외채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고려하면 제가 요거는 이제 책에 놨나고 요걸 이제 따로 계산한 건데요. 만약에 위기가 오면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계산을 한 건데 보통은 이제 IMF 기준은 수입액의 4분의 1 정도는 25%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원유를 수입한다든지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에도 1년에 1,0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라 수입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상 수입의 4분의 1은 외환 보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IMF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외채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장기외채도 있고 이거 장기외채고 단기외채가 있는데 파란 게 단기외채는 금방 1년 내에 갚아야 되고요. 장기외채 중에서도 이제 1년 내에 만기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합한 걸 이제 그 유동외채라는데 이 유동외채가 제가 잠정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1년 내에 돌아오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보통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 제가 2007, 8년도 위기 때를 조사해 봤는데요. 위기 때는 한 33%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1,300억 달러 정도 나간다고 보고요. 요것만 해서 계산하면 저기 외환보유액하고 이제 비교하면 대체로 한 6, 700억 달러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하면서 해외에 많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해외 현지금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이것이 해외 거주자의 비거주자로 간주되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몇백억 달러 되는지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국인들이 돈을 가지고는 캐피털 플라이트가 그러한 자본 유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 한 보통 뭐 2, 300억 달러는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 환율이 너무 급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한국은행, KBS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할 때 보통 3, 400억 달러를 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대체로 한 1,000억 달러 보다는 좀 많은 수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3조 달러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의 통합사업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뭐 지금 돈이 좀 있다, 걱정 없다 이런 소리는 지금 정말 과거의 위기를 경험을 잘 모르는 건 돈은 한번 아까도 제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물밀듯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한 번 누가 옛날 97년도 위기도 일본계 자금이 200억 달러 빠져나가면서 다른 이거 한국이 위험한가 보다 하고 다른 나라 돈들이 같이 쫙 빠져나가는 이게 이제 허딩 베이브라고 그러죠. 마치 그 양떼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화수합인데 우리나라 통화수합이 여러 나라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위기 때는 다른 나라가 다 달러를 요구합니다. 달러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된 달러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달러 통화수합은 한일 통화수합과 한미 통화수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엔화를 쓰지만 달러로 통화수합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은 상시 무제한 통화수합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정말 일본은 미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너희 나라는 상시 무제한 통화수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 너희가 외환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100% 상시 무제한 언제든 도와준다. 이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통화사업도 달러 베이스로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때문에 체결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거를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뭐 정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한미 통화사업, 한일 통화사업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2008년도에도 만약에 2008년도에도 한미 통화수합 300억 달러 때문에 진정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없었으면 큰 문제가 제기될 뻔했습니다. 금리도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그 금리 기준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잠재 GDP에서 GDP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그다음에 물가가 한국은행 물가 안정 기준이 2%보다 얼마나 낮으냐 그건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 진작에 한국은행 선제적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물가 상승률도 물가 안정 기준보다 훨씬 밑으로 돌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좀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내렸는데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딱 그냥 세 가지. 하나는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돈을 빨리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가격 부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우선 첫째로 미국 금리를 인하를 빅샷이라고 그래서 이제 0.5%에다가 더불어서 며칠 뒤에 다시 어제 1%포인트 인하하면서 더구나 미국은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제로까지 내려갔으니까 낮출 수 없어서 7천억 달러 양적 완화까지 이번에 했습니다. 그 중요한 중 하나가 7천억 달러 중에서 5천억 달러는 국채를 매입하고요. 2천억 달러는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주택 가격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자산 사이드에서 말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2008년도 경험을 통해서 집값이 너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 부실이 증가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해서 전부 다 집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정도로 일이 생기면서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야만이 GDP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된다는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본행기가 양적 완화를 했던 건 이번에 다시 그런 경우가 올 걸 대비해서 7천억 달러 양적 완화를 하면서 2천억 달러의 주택 저당책을 매입했다는 걸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지금 이제 돈이 나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시 건전성 규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외화 자금이 급격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 이동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거시 건전성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IMF나 G20에서 용인할 수 있다 하는 걸 2011년, 12년도에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 위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 더 풀면 올라갈까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너무 폭락하면은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 미국처럼 미국이 왜 저렇게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주택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주택 구입용이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결혼자금 대출, 생활비 이런 거 조달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데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집값보다는 집을 사기 위한 대출보다는 이런 쪽 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를 더 어렵게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치를 보면은 이제 지금 조치가 지금 이제 이미 이제 20조 원 대책을 얼마 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오후에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굉장히 지금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11조 7천억 중에서 대체로 막 넘기면 안 되죠. 지금 11조 7천억 중에서 현금 살포가 얼마인가 제가 보니까 지금 11조 7천억 중에서 작년에 세수가 워낙 안 거치고 경기가 안 좋은 세금이 안 거쳐서 세수 이제 보존하는 거 빼고 나면 8조 5천억이 실제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상품권이나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거, 고용 장려금을 나눠주는 거, 현금 살포하는 거 이것이 3조 3,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은 2조 4,4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11조 7천억이 전부 다른 데 쓰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 입는데 정작 지원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이번에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오후에 예산결산 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6조 원을 더 보태서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현금을 더 뿌리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가 재정사정이 현금을 더 뿌릴 사정이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현금 심지어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2,449만 5천 명한테 12조 원을 더 뿌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미쳤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홍 장관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홍 장관 경질실까지 주장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도대체가 정말 경제학자들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현재 우리 재정 사정이 요 부분은 이제 과거 금년에 제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나온 건데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게 금년에 5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도 27조 원인데 이게 아까도 했지만 청년이나 이런 데에게 월 50만 원 지급하는 그다음에 이제 노장년들에게 어디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교통 안내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지급하는 거 이런 돈이 27조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것도 그 현금성 복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 두 개 합하면 81조 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다가 또 뭐 유아 교육비 지원 등등 합하면 81조 원 더 드는 건데 이것에 중복 지원되는 것에도 2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을 걸러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피해 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다시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해서 월 50만 원씩 2,400만 가구에 제공하겠다.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이거 지급되고 있는 것에도 1,200만 명이 현금을 한 달에 4, 5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 세상에서 공산주의에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면은 하위 20% 최하위 계층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위 20%에 거의 400만 가구에
220만 명, 20만 가구 정도가 일자리가 없이 정부의 보조금을 먹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보다는 이전 소득, 정부를 받는 소득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급 시대로 가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이런 걸 2,4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재정 사용도 그렇습니다. 재정 이미 재정 수지가 이번 주경 11조 7천억만 가지고도 2000금년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를 넘었어요. 마이너스 4%까지 넘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유럽연합에 의하면 마이너스 3%가 넘었으면 유로 회원국으로 가입받아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비율도 이미 이번에 주경 때문에 4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게 40%를 마지노선을 좀 보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홍 장관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 장관도 뭐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 문제가 또 제기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구나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외국에서 말하는 국가 부채라는 개념은 또 다릅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채만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외국은 우리보다 더 넓은 범위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은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부채 중에서 우리 공공기관 부채가 한 500에서 600조 정도 되는데 부채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하느라고 진 부채 그 다음에 공무원 구인연금 충당금 이게 한 900조 되죠. 그거 그 다음에 외국은 통화정책이라는 것도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하느라고 지금 부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그걸 제가 포함해서 계산하면 벌써 100%가 넘었습니다. 100% 넘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미국은 2011년 때 그게 100% 넘은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가 아니고 100% 넘으면서 예산 통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넘어서 지출할 때는 상하장관의 허락을 받도록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재정 건전성에 관한 그런 법률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도 재정 준칙이 도입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재정 건전화법이 작년에 우리 법안이 한국당에서 제출되는데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런 걸 도입해서 무방비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비들 늘려서 그야말로 다음 세대가 다 갚아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 이대로만 가도 몇 년 전에 재정 위기가 올 판인데 더 늘어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스와 이태리나 베네수엘라 행으로 간다는 바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야말로 돈을 써서 파퓰리즘적으로 쓴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마련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진국은 전부 위기 기업 지원 중심이에요. 선진국은 제가 이번 측근해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전부 선진국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유통기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살포설이 나오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나라다라고 갈 수 없고 또 문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2,40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또는 지금 현재 벌써 1,200만 명이 월 한 4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은 야 돈은 받고 표는 찍지 마라 그런 얘기 해봤자 안 되죠. 참 이게 우리나라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저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너희 당에 당은 자유한국당인가 옛날에는 돈 얼마 더 주나 그래. 우리는 돈 안 줍니다 그러면 돈이나 필요한데 현금 필요한데 그거 다 할아버지 아들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나 아들 없어 딸만 있어 하여튼 농담으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곧 저는 제가 보기엔 우리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갚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당장 우선 현금 지어주면 좋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그걸 아는 정치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노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동 문제 지금 해보면은 선진국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전대의 민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동독에 엄청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일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독일이 위기가 온 거예요. 오자마자 오히려 그 당 집권에 어떤 사회당이 앞장서서 하루치 계획을 하면서 노동 계획을 해서 하루치 계획 노동 계획입니다. 하면서 경제를 반석에 올렸는데 노동계획 하루치 계획 핵심이 뭐냐? 비정규직을 늘리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갈 때는 노동자들 실업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일단은 비정규직이라도 노동권 안에 넣어둬야만 이 사람들이 몇 년 뒤에 경제 회복되면 일자리에 간다고요. 몇 년간 노동권 밖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몸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 기술이 사라져서 나중에 경제 회복되어도 노동시장에 복귀를 못한다 하는 게 이제 히스테리시스라는 건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비정규직으로 그걸 그때 고용촉진법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해뒀다가 나중에 경기가 돌아갈 때 노동시장에 정규직으로
가도록 이런 정책을 썼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마크롱의 프랑스 노동계획을 통해서 프랑스 경제를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 경직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 국제교회다 증평이 나 있는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또 노동조합과 정당이 새로운 정책 연대를 해서 뭐 국제노동기구에 핵심 협약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 협약 가입의 내용의 핵심은 해고된 노동자도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 법의 노조를 한 이유가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법의 노조를 했잖아요. 이게 가입되면은 전교조가 완전히 법내 노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해고된 노동자가 가지고 노동조합원 지위를 요구하고 각종 요구를 하면은 기업들이 견딜할 수가 없죠. 그냥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기업들, 국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가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붕괴되어 오다시피 했고 지금 다시 그 결과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3년 동안 경제를 붕괴시켜온 이 현재 내각 시스템이 또 청와대 경제팀들이 과연 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이 확신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을 드리건데 지금 상황은 정파를 떠나서 국난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국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서 경제팀에 관해서는 거국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도 완전히 일신을 해야 경제팀을 일신해야 된다. 그럴 때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경제 비상 상태를 얘기하면서 돈을 더 풀자 뭐 그런 얘기만 갖고는 우리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걸 정책을 제대로 사람입니다.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팀을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 여러 장관들 요즘 보면 전부 다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말만 하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난리 피우고 그러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비상경제 내각을 구성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경제학 김원식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마감이 되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옆에 계시는 박종훈 교수님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하면서 사실은 메르스보다 더 큰 놈이 곧 온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후에 지금 사실은 정말 하지 말았었어야 될 이러한 사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뭐 정치권이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혹은 정부가 그동안에 무시했었던 건강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격을 지금 우리 사회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오염이라든지 글로벌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더 큰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값싼 건강, 값싼 의료만 요구를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현재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사회적 생태계까지 완전히 붕괴 위기에 있는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을 일단 드리시면 워낙 오정근 교수님께서 발제를 잘해 주셔가지고 경제 현황을 간단하게 또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법으로서 노동과 복지에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지역적 현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지역적으로 심각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이번을 통해 가지고 이 가계부채의 부도 혹은 파산 문제는 아마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이 부도, 이 문제는 결국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큰 구조조정을 맞이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혜택을 본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은 이제 정말 실직과 생계의 위기에 몰리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 아르바이트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잠시 뭐 나름대로는 그 분리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소멸되는 그러한 잡기에마저도 소멸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고졸, 대졸 할 거 없이 모두 다 심각한 취업 시장의 동결 상태를 맞고 있고 또 한편은 청년 수당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주장했었던 청년 수당을 좀 그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들은 사실 청년들의 실업 기간을 연장시키고 오히려 실직자를 늘리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청년 수당이라든지 다양한 수당의 효과는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의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 문제는 그나마 중산층의 문제거든요. 중산층,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중산층들이 가계부채를 사용을 하고 그나마 뭐 다양한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중산층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경제애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경제애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혹은 일종의 코로나 현상이죠. 코로나 현상으로 진전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 현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적인 코로나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실제로 대면 근무의 시장은 이제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온라인 구매가 이제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이점, 장점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기존의 대면 근무라든지 오프라인 산업들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고 있죠. 물론 의사협회나 다른 의료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실물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플라이 체인에 의존했었던 무역 시장들이 이게 서플라이 체인도 이제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다양한 공장 재배치라든지 생산 재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국가 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크게 보면은 건강 혹은 사회 혹은 경제적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은 취약계층의 특성별 지원을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박종훈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건강 및 방역 생태계의 유지는 실제로 건강보험이나 혹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부가 추구해 왔었던 공공 중심의 의료 산업 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경쟁 협력 관계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파트를 분리를 해서 보건부로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광역 의료 체계를 독자적인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광역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역 의원 중심의 보건 및 의료 관련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문제로서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또 가장 집중적으로 진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의료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글로벌화하는 세계적인 시장 수요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산업이 증가할 거고요.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의료산업을 보다 경쟁적으로 또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차악이 이를테면 반도체를 잇는 다음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곧바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자발적, 독립적 자생 능력, 자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건강보험에 관련해서는 질병수당을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이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민영보험의 기능은 이러한 질병수당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복지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이제는 정규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취약계층의 특성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보다 철저한 행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취업 촉진에 관련된 보너스 제도를,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긴급 구호 조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이러한 위기 대응에 쉽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로나 공채를 발행을 해서 기준금리에 1, 2%를 더 얹어서 주는 코로나 공채를 전 국민 상대로 발행을 해서 이 자금들을 기업 활성화 자금에 혹은 기업 금융시장에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발제를 해주신 오정근 교수님, 그리고 제일 토론을 해주신 김원식 교수님은 워낙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서 제가 특별히 더 덧붙이거나 뺄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오정근 교수님도 걱정을 하고 대책을 말씀하고, 특히 거국 비상경제 내각을 구성하자, 또 소주성을 폐지하고, 참 이런 되풀이되는 우리 그 요청을 과연 저 친구들이 몰라서 안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한국 경제 위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 위기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은 주로 경제 위기가 불러오는 사회 갈등 문제, 그리고 그 갈등의 그 해소 같은 문제를 좀 몇 가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쉬운 점이 우리 경제학자들이 소주성이라든가 최저임금제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던 첫 해부터 1년만 기다려봐라, 폭망한다. 신입생들 졸업 시즌만 돼봐라, 신입생들 취업을 못해서 난리고, 기업도 난리를 부리고 해외로 빠져나오고 하면은 결국 문재인 정권도 견디지 못할 거다. 또 1년 지나니까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1년 차는 또 1년만 또 기다려봐라. 이번에는 틀림없이 망해서 두 손 들 거다. 정책 기조를 변환할 거라.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제 3년째만 지나봐라. 주식이 폭락하고 외환이 절단 나고
끝없이 경제 전문가들한테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우리 경제의 예측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가 싶을 정도로 우리 계속 각종 정부에 관한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거짓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믿을 수 없는지도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도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믿어야 된다는 시점 된 것 같아요. 3년이나 됐는데 전혀 끄떡없이 건재하고 40% 이상 지지율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각종 그 디테일한 여론조사를 해도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또 60%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금 경제학자들만 안 된다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문재인 정권은 이 경제 위기를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현금적인 살포에 취해서 포퓰리즘에 취해서 만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콘크리트 같은 40%이 지지율을 볼 때마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아니 코로나 사태가 저희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도 지표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각종 경제 지표는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는 격전지라고 하는 서울 인근에 지금 총선에 대비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거의 격전지는 우리 그 통합당이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가 나오는 데까지도 10% 내지 2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참 여기서 어차피 토론이기 때문에 좀 딴지를 건다고 치면은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더 들을 건 없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도 이 모양 또 나라는 한편으로는 또 건재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 통합과 사회 갈등 측면에서 더 이상 경제 위기 실상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은 각자 도생이죠. 귀속감이 없이 이제 국가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각자 도생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사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배급제를 실시를 하는데 우리 동네 상암동입니다만은 첫날 약국을 5군데 6군데를 갔습니다. 다 솔드아웃,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또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앞에서 줄이 끊기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두 번째 마스크를 또 살 때는 이제 어떤 앱을 가지고 찾아서 가니까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살 때 처음에는 기다리던 줄 속에서 분노, 이 정권은 당장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바로 혁명이 필요하다, 분노에 차 있다가 아마 줄을 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 번 실패를 하고 다른 약국으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체념하는 단계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수능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래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마스크점에서 앱을 보고 간신히 골목에 있는 후진데 찾기 어려운 데 있는 약국을 가서 찾으니까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이야, 다행이다. 드디어 내가 마스크를 구했다. 최초에 느꼈던 분노는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단계는 줄을 섰다가 내 앞에까지 줄이 끊어지고 솔드아웃 되면은 허탕치느냐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 약국 약사님이 나와서 하나 둘 헤아리면서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라 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끼었을 때 또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제가 영어식 단어 표현하면은 테임,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분노하라, 저항하라 하는 이것은 어디 가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길들여지고 순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다. 그걸 저는 우리 정체감을 잊어버리는 경제위기에 각자 도생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자세한 것은 제가 원고를 좀 복잡하게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런 각자 도생하게 된 정체감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은 이제 사회 갈등이라고 하죠. 사회 통합에 반대되는 말로 사회 갈등인데 그 갈등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갈등은 지역 갈등, 영호남, 세대 갈등, 특히 일자리와 연금 같은 걸 둘러싼 앞에 계속 말씀하신 다음 세대 갈등, 이런 저런 갈등의 그 속내를 우리는 들여다보면은 저는요, 결국은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가운데 두고 있는 갈등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방은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해야 된다는 선진국적인 처방만 내놓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관용과 배려. 지금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반인권국 체제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념 대립하는 데서 관용과 배려라는 게 과연 얼마나 허위의식에서 나온 것인가. 그게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분은 우리 선거 국면에서도 보수 진영이 그렇죠. 중도 확장이라는 게 그 중도는 디렉션이 아니다라고 누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중도는 디렉션이 방향이 아니고 방향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도는 뭐냐? 기울이 정도에서 찾아야 되지. 우리는 자꾸 방향에서 쉽게 말해서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한테 중도라는 게 무엇이냐는 얼마나 잘못된 진단이란가 그런 생각을 저는 우리 경제 시간에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여하튼 그 중에서 이제 사회 갈등 지수는 흔히들 말해서 사회 갈등 지수 계산은 세 번째 나옵니다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지수를 밝혔습니다만은 저는 갈등 지수 계산의 요소 중에 소득 격차, 진위 계수와 정치적이 불안정하면은 그게 사회 갈등 지수가 높아지는데 사회 갈등 지수를 낮추기 위하려면 분모죠. 분모는 법치주의와 정책 효율성입니다. 이런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거기 분자는 커지면은 사회 갈등 통합이 낮아지고 갈등이 높아지고 저는 어차피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여기 들어가 사회 갈등 지수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소득 격차 또 고용률 같은 게 심각한 걸 비추어집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 갈등의 배경이 결국은 급속한 경제 개발이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경제 개발과 자유평등이라는 이념이 혼재되어 있는 오히려 해결하기 어려운
아노미 현상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우리 모든 경제학자들이 압축 성장의 성과에 대해서 20, 50 클럽, 30, 50 클럽, 세계에서 몇 번째 이런 거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등이니 이혼율이 1등이니 출산율이 교통사고 사망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노미 현상이라고 도덕 기준이 상실된 아노미 현상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선 쉽게 말해서 소득의 증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또는 소득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우리 사회에서 아노미 현상, 급격한 경제 개발과 민주화가 함께 가지 못하는 또는 함께 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그 사이에 북한이 존재하는 이 현상을 모르고 하는 진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마스크 예를 들어 봤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점이 각자 도생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대구 사태라고 하죠.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의 경우를 유심히 보면은 중국이나 또 다른 선진국과 같은 그런 사재기라든가 도시 탈출이라든가 상점 습격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내부에 갖고 있는 또 무언가 또 연구해 볼 만한 또 그런 우리 경제 위기 때 금모으기를 한 것처럼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험 극복 인자가 이 아노미 속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걸 개발해내고 그걸 확대시키고 그걸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경제 지표를 살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글을 만들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라는 걸 개발을 해서 한 번씩 몇 년 만에 한 번씩 심심하면은 측정을 해서 전 세계를 줄 세우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삶에 대한 만족, 환경, 건강, 아까 우리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건강,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삶의 지수를 개발해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꼴찌 쪽에 가깝죠. 여하튼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사회 갈등을 관리를 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어느 분이 저는 송북 교수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 갈등을 벗어나서 사회 통합을 하는 본질은 적절한 불균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적절한 불평등, 아주 자유주의적인 개념을 극대로 하면은 불평등도 받아들여라, 불균형도 받아들여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삶의 지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적절한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적절한 불평등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서 모든 불균형, 모든 불평등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거꾸로 극단적인 평등, 극단적인 공정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경제위기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통합은 상대적 저소득층, 생계를 위협하는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 여기서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또는 복지 논쟁을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 회피하고 두려워해 오지 않았나.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어떤 수단으로 가져갈지를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도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붙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헌법 개정할 때 경제민주화를 빼내버리자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행인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수십 년 전에 87년도에 벌써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위기 해소와 사회 통합 방안에 나왔습니다만은 사회 갈등 관리 체계, 저는 어떤 분이 주장을 해서 저도 차용을 했습니다만 신성장 동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뉴 그로스가 아니라 믿음, 트러스트 그로스, 믿음 성장 동력이라는 용어를 아마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자가 그 차용을 한 것 같은데, 뭐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같은 3대 사회적 자본을 하면서 그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그 가장 가까운 시점에는 2006년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우리의 시스템과 규범과 사회 네트워크 수준이 굉장히 그 위험한 수준이다. 이제 경제적인 거 빼고 저는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그 분야를 보니까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는 35개 중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최하위다. 안케이트 문항이 이렇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신뢰의 바탕이죠. 네트워크죠. 그래서 그걸 거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그해 2016년 10월 달에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 연구라고 하면서 거기서 신믿을 신자 신성장 동력을 끌어내서 활용을 해서 지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해 나간다라는 좀 새로운 측면을, 사회적인 측면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또 여기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미들 트러스트 성장은 신뢰 자본을 확충을 해서 규제를 감소하고 규제 감소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따라서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한다. 물론 여기도 모순이 많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만든 모델은 이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존경받는 부자, 깨끗한 부자상을 확립하고 정치 사회적 지도층의 권위를 회복하고 경직된 관료 조직을 개혁을 하고, 아까 어느 분이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만 규제 개혁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 기구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것은 선진국이 많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상속세는 인하라고 할 게 아니라 폐지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 아까 기업가 정신을 고치 규제 감소가 신성장의 경로라고는 했지요. 차라리 상속세를 폐지하고 법인세 등 세금 인하를 가져오는 이런 거, 그리고 소통과 공감, 공정사회 열망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뒤에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한 내용 보면 정말 황당한, 한국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그러면서 못 사는 부탄이 한때 유행을 했지요. 가장 못 사는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비율이 97%라고 해서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민 소득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수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반드시 경제적인 수치와 소득과 국가 경쟁력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갈등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저는 통일이 되고 분단이 극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통합을 가져오고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 처방이니까 좀 장기적인 거라서 미뤄두겠습니다. 당장으로 치면은 저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다시금 강조를 하면서 개인의 가치,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개인으로서는 경제 이전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청렴하고 절약하고 정직하고 허위를 배격하는 공동체의 가치로서는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 가정 등 공동체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국가간, 역사간, 세계관은 뭐 당연히 그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몇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복지 국가의 경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라는 용어나 경제민주화, 공정사회, 공생발전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포섭을 해서 수치로만 나타낼 수 없는 우리 성장률과 소득 격차라는 이것만 갖고 표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또 자본주의 학자들은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사건, 형사 사건은 수임료로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자 제한법을 두는 것처럼 변호사 한 건에서 수억 버는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이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아요. 아니면은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부자들은 기부금을 순위를 공개한다거나 또 한 가지 아까 노동자들이 우리 횡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당 노동행위는 원래 기업주 사용자 측면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논란을 합니다마는 선진국처럼 노동자의 부당 노동행위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서 부당 노동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조에 가입 안 한다고 린치하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우리 소속 조합원을 써라 하고 특히 산업 현장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노동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좀 양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자꾸 쓰게 돼서 끝도 없이 정리도 못하고 그냥 너무 많이 써버렸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에는 경제위기의 극복도 바로 법치주의에 따른 거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회적 신뢰의 요인으로서 법질서와 관료의 질, 사회지도층의 부패, 재산권 보호,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들면서 특이하게 제 눈에 띄는 것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아까 사회 갈등 지수와 법치주의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소통과 통합을 만들어가는 기준도 다시 말해서 법치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소통과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어적인 희롱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우리 우리 사회의 정체성마저도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명분상의 허울보다는 저는 법치를 앞세워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또 넋두리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집단의 내면적인 목표는 선정과 달리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갈등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도 경제 성장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3년 차에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회 통합을 하라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지금으로서는 허황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한 것은 법치에 따른 것은 사회 통합에도 배제의 논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 통합이라고 해서 아무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배제의 논리, 다시 말해서 디렉션이 아니라 디그리라는 점을 우리 조동근 교수가 왔으면 또 표절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디렉션을 중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회 통합 원리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세 없는 말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라든지 또는 토론의 방향성과는 약간 좀 떨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런 사태가 온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분야의 전문가, 감염병이라든지 방역의 전문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 정책을 그 동안에도 꾸준히 이제 고민하고 그랬던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CEO로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월 말쯤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우발적인 아주 국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랬고요. 그것이 이제 2월 초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을 경유했던 사람들,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었죠.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정부도 약간의 스탠스를 좀 바꿉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발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11월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때 이제 정부 또 대통령까지도 이것이 이제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 저희 병원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중국과 전혀 무관한 그런 코로나 환자가 하나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거 큰일 났다. 드디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방역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허점이 뚫렸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대구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죠.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2월 초 이때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전면적으로 입국을 불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또 그 생각은 과연 옳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수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는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 218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종식될 때까지. 첫 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6명의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메르스의 거의 한 50배 가까운 정도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당시 38명이었는데 지금 한 80명 정도까지 가니까 2배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준 충격은 뭐였냐면은 이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고 그게 대형 병원 중심의 우리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역 체계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이제 이런 교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대부분의 이 대학병원의 원장들이 무엇을 걱정했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내로 진입해서 그것이 폭발점이 유발점이 되는 그런 휘발점이 대학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과 같은 병원들은 상당히 안전하고 세이프한 지역이 됐던 것이 애초서부터 이런 걱정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오는 거나 병원에 진입하는 모든 환자들을 전수검사를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른 양상이 보여진 거고 엉뚱하게도 사회적 감염으로 바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갔나? 라는 그런 반성이 들 정도로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겪었던 교훈, 백서에 담았던 것들을 거의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감염병에 대한 위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랑 지금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실례를 들면은 방역의 최전선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진 환자를 가려냈어야 되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그런 행태를 해서 우리의 보건소는 이미 이런 방역에 능하기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연이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태로 돼서 이 보건소가 제일 전초기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초기지가 병원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방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갖고 있던 매뉴얼은 전부 다 메르스 사태 때 만들어진 매뉴얼인데 코로나와 메르스는 너무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의 매뉴얼 가지고서 이거를 대응하려니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정권을 움직이는 분들에게 누가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저런 행동을 취할까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만 반영되냐면은 이미 터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이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부처 간에 서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다릅니다. 저 이번에 알았는데요. 마스크 있잖아요. 이 마스크 공급 어느 부처 소관인지 아세요? 이 마스크 공급이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병원들의 마스크 공급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복지부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마스크 공급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재부하고 식약처 소관입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것이 옳다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의 중심이 복지부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전환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은평성모병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 원내 감염이 있어가지고 2주나 크로즈 됐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병원인데 그리고 이 병원이 빠르게 복구가 되고 빠르게 이 코로나 사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다 갖춰졌는데 이 병원이 진료 재개를 누가 못하게 하냐면요.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가 보면은 전부 다 각자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죠.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저는 정말 요즘에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 공무원들 보면은 뭐랄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 전혀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게 그들이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개포공항 개항 이래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선이 단 한 편도 뜨고 내리는 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호텔은 텅 빈 상태고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뭐 그런 상태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위정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문제는 의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의료가 문제가 될 것이다. 비단 뭐 이런 감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발 의료만큼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해오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딱 하나 바뀌었던 것은 메르스 사태 바로 직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로 단 한 번 딱 임명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저는 뭐 좋은 사회, 선진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이념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라야만 된다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사회라는 것이 바로 선진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은 전문가 영역은 최소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준다든지 최소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정치인 중심으로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만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하고 그마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멎죠. 여러분 메르스는요.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극복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메르스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점잖게 물러갔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물러갈 겁니다.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신무장을 통해서 뭐 극복하자 하는데 그런 극복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지박약한 분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정치 논리로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자 이제 제2의 코로나가 또 몇 년 있다 또 옵니다. 또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넘어갈 겁니다. 그것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넘어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넘어갈 겁니다. 누구의 책임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사회에 한번 좀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이런 기회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쉽게 모이기 어렵지만은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께서 모여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훈 원장님 말씀 듣고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 의료 문제는 의료 전문가한테 맡기고 경제 문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자꾸 그 위에 정치를 덧입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려고 하는데 물론 정치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서 각각 전문가들이 도출한 의견을 조립하는 것이지 그 전문가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정훈 교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정근 교수님께서 정말 경제학의 실물경제, 금융경제, 미시, 거시 모든 것을 전부 아울러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는 뭐 앞에 계신 분들께서 또 많은 시간 쓰셨고 또 뒤에 우리 정인규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또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냥 메시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8년에 그 뉴욕 대학의 그 누리엘 루비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IMF 위기도 예측을 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예측을 해서 상당히 그런 쪽을 밝으신 분인데, 그분이 2018년도 당시 아마 2020년까지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러한 정도의 위기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 옛날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 기단들이 동시에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폭풍인데 너무나 강해서 완벽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퍼펙트 스톰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어느 나라가 지금 피해가지를 못하는 그런 말 그대로 글로벌 위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IMF 때, 외환위기 때 우리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미국,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터졌고 그랬고, 뭐 그 당시에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의 국가들이 바로 다이렉트리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오늘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점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피할 곳도 없고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아까 우리 박종훈 원장님 말씀대로 그 점령군 같은 외계인 같은 바이러스들이 물러나기만은 좀 기다려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 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필 우리나라가 안 좋을 때 이 바이러스가 왔다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일본하고 사실 이미 화이트리스트 문제, 그 전에 있는 얘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또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이미 무역 갈등에 그런 씨앗이 조금 싹 트고 있었는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저희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제 자료에 그냥 간단하게 사실 2014년도 기준이라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체 중간재 수출의 약 70%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재라고 하면 그 중간재가 중국에서 최종 소비재로 가공될 수도 있지만 그 중국에서 중간재가 다시 미국으로, 주로 뭐 미국이나 주요국으로 수출이 돼줘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만 중화권 경제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14년 기준으로, 옆에 정인규 교수님께서 이 분야는 더 전문가시지만 한국이 그 자국 수출에서 그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너무 멀어져서 문제고 중국한테는 너무 의지해서 문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자료에 간략히 썼습니다만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 저는 뭐 교과서밖에 모르는 그런 경제학자라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사실상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 부분에는 확실히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수도 안 좋고 외부도 안 좋은 이때에 하필 코로나가 터졌죠. 사실 미국은 작년에 그렇게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더 뼈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향후 전망은 의료인들께서 이미 다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일반인들도 느끼기에는 4월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아까 말씀을 이제 구두로 말씀하신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코로나 위기 자체가 만약에 4월에 끝난다면 경제적 여파는 여러 가지 타임 레그를 고려할 때 한 3, 4분기 근데 모든 시나리오는 가급적 낙관적인 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잠깐 코로나 잡힌다고 조금 안식하고 그날 뉴스가 제가 기억난 게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날 뉴스에 다시 부동산 뉴스가
다시 그쪽이 좀 포커싱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대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은 사실 뭐 오늘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의료 문제를 잡고 방역을 확실히 하고 나서 저희가 바꿔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저희 결론은 아까 우리 박인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코로나 사태 중에 어느덧 4월 총선이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간단히 언급한 이유가 저도 사실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4월 총선 이후에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마 거의 이 정권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제거. 이번에 마스크 사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부족할 수 있죠. 마스크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개씩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몇 개씩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마스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에 대한 말이 부족하다. 면 마스크만 쓰면 된다. 안 써도 된다. 약국에 있다. 우체국에 있다. 농협에 있다. 공적 마스크다. 가는데 마스크는 없다. 이게 일주일 되면서 사람들은 국민들은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거기에 피로를 느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마스크가 좀 어렵다. 단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잡겠다. 그랬으면은 크게 혼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 경제정책도 불확실성을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부동산 문제는 또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제 주체의 갈등 구조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박인환 대표님께서도 그 갈등에 대해서 아주 그 전문가답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노동시장에 또 노동 쪽 그쪽 입장에 정책을 또 폈으면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 결국 경제에서 생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일자리 고용도 아무리 우리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간다고 해도 공공 일자리에 만으로는 될 수 없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지금 재난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이 토론회에서는 현금 살포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소득은 내가 일하고 받는 소득이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급한 대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언제까지 그런 기본 소득을 그것만으로 뭐 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 예. 그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 감염 차단을 위한 국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 이게 상품과 더불어서 사람 이동을 차단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왔던 그런 국제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워질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감염 대책은 대책대로 해야 되겠지만, 물론 뭐 건강 라이선스라든가 검증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뭐 출장이든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국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경을 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정말로 어려워진 그런 가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많은 양상으로 보면은 소위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가 앞으로 추진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정관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흑자 도산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정부가 준비하는 이런 추가 예산은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논의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게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일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고려대 병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어쨌든 몇 개월 지나면은 바이러스는 잠잠해질 텐데 경제는 지속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경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달 후 상황도 분명히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금융시장이 정말 어렵게 되고 있고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금융시장만을 보더라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 취약했던 부분이 일시에 드러나는 퍼펙트 스톰이 또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환 보유고 문제인데 지금 뭐 당장 외환 보유고를 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통화 스왑인데 앞에서도 미국, 일본과의 통화 스왑 얘기가 나왔었고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한국과 통화 스왑을 미국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그 사람들이 아티클로 써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나라에서든 통화나 외환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전임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풀려고 하는 것도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 금융시장이 일단 튼튼해져야지 다른 나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나라라도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정말 미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데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일본과도 마찬가지죠. 일본과는 이 정부가 맞대응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정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본 방침인 것 같은데 일본이 우리한테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되면은 뭐 부도 기업뿐만 아니라 또 기업 내부에 있어서도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부처든 경제부처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 구조조정이 정말 긍정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이런 플랜을 고민을 해야 됐는데 기재부는 마스크 문제 해결하는 게 뭐 단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 부처들이 이번 상황이 분명히 위기이지만은
늘 듣던 말대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앞에서도 규제 완화 얘기 많았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던 노동 관련 규제들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한시적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4차 산업 관련뿐만 아니라 정말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는데 규제를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풀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실업률 대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제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부탄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부탄 정부를 자문을 몇 번 한다고 다녀왔었어요. 2013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부탄이 개방 체제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해외 뭐 뉴스고 뭐고 전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고픈 사회가 돼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또 고기 맛도 보기 시작하니까 육류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불할 달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통상학자로 해서 이제 가서 그 정부 그 부탄 왕국을 자문을 했는데요. 거기 정말 지금 이제는 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발표를 이제는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 조직상으로는 행복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요. 행복하다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거꾸로 사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폐쇄된 사회에서와 개방된 사회에서의 차이점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탄을 블레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려져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교육회 노승규입니다. 평소에 참 많이 관심 갖고 존경하는 분들 많이 뵈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요, 촛불 시위는 문재인 대통령 기회였고, 잡아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하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 코로나가 다 덮어버려요. 현재 다 덮어버리고, 저는 분명하게 좌익이 조금 지고 우익이 이길 줄 알았는데 현재는 완전히 양상 달렸어요. 모든 건 다 코로나가 덮어버렸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문재인 정부 폭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5억씩 폭락하거든요. 그거에다가 자영업의 이 파탄은 코로나로 또 돌리고 있어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현재 그 중간 성적 보면 전부 다가 지금 여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정치운동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가타부터 없고 그냥 현 정부의 문제인데 가니까 잘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현금살포도 이 시혜적으로 보여요. 시혜적으로. 고맙다고. 현재 대구는 시장도 고맙다고 얘기했다고.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4.15 총선 보면은 미래에 나타나는데 아마 여당이 압도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향만 다 그쪽 다 움직이는데, 그쪽에서 이념과 철학으로 간다면 우리로서는 이쪽 우익으로서는 우려스러운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이 경제가 그것 때문에 덮일지 몰라요. 또 앞으로 방향도 그럴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정근 회장님께서 앞으로 경제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이 잘못에는 불구하고 그대로 갈 거란 말입니다. 이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실정이 경제 실정이거든요. 실정이고 과거에 이제 조국이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하지만은 좌파 운동권이 굉장히 정의로운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커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는 잠잠해졌죠. 코로나 때문에 수사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근데 제가 짐작으로는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를 달성을 못할 겁니다. 지금 뭐 공천 완전히 다 공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수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그쪽 가져가게 돼서 유야무야 끝나게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엄청난 경기 실정,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 완전히 지금 바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또 덮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또 하나 걱정한 것은 지난번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우리 방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뭐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김정은이나 시진핑을 한국에 불러서 평화쇼를 하려고 하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조짐 중 하나가 평화냐 전쟁이냐를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데 미래통합당 쪽은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엄청납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군대 보내고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그래도 군인이 50만 명이나 그러면 그냥 걷더니 100만 표예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뭐 우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가장 공략을 많이 해야 되죠. 경기 실정 플러스 코로나 사태 방역 실패로 인한 경기가 더 어려우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 평화 문제 이런 것은 얼마나 위장 평화쇼다 하는 걸 얼마나 이해시키느냐는 문제고.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3월 15일부터 18일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워싱턴 정가의 여론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종전과 평화 대행진을 해요. 3일 동안. 뭐 워싱턴 사는 이유 바로 워싱턴 정가의 여론을 갖다가 확립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한마디로 그냥 마치 the end of the war, the end of war. 한국 전쟁이 종전이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가는 그런 걸 하는 걸 봐서 그게 이제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라는 데서 하는 건데 그런 걸 봐서 지금 당연히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위장이다는 걸 얼마든지 이해시키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것이 참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에 저도 상당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국 사태로 드러났을 때 흔들렸던 것보다는 많이 득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현실이 벌써 처음에는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는 과반 정도의 생각을 한 야당이 과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림없고요. 지금 상당히 그러면 이제 뭐 공수도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시행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제가 뭐 전문가인 고영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당내에도 걱정되는 중 하나가 마치 미국 월가에서 한미 통화 사업을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전혀 월가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좀 완전히 우리가 스탠스가 다릅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 통화 사업을 주면서 우리가 2008년 위기를 97년처럼 대재앙으로는 가지 않고 끝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한국에 통화 사업을 주는 건 한국이 이뻐서 준 게 아니고 당시에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같이 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미국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선언했던 게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하고 아시아 지역 통화를 주장했습니다. AMF도 주장하고 아시아 통화기금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시아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서로 운용될 수 있는 통화를 만들자. 그리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통화기금을 운영해야 된다. 그것이 AMF 기금이고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1,000억 달러까지 무상으로 내놓겠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위상이 급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는 이미 유로 쪽은 활용을 못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남미하고 아시아만 가지고 이제
그 달러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마련 나라가 버리면 남미만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강력 반대해서 일본은 뭐 미국이 강력 반대하면 못하죠.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2008년 9월 10일 리만이 파산하자마자 먼저 나온 얘기가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동으로 발표한 건데 이제 제3의 통화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발 위기라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위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미국이 대처한 게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시급했어요. 만약 28년 위기가 더 오래 갔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중국 주도로 해서 이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통화가 하나 만들어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미국이 싱가포르 한국에 긴급히 $300씩 위안 보유 통화 사업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아 지역이 독자적인 통화를 주장할 만큼 세력도 없고,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중국이 3조 달러 위안 보유 갖고 있지만 외채도 한 2조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돈이 빨리 나가면서 나가고 있고 무역면에서 경상수지가 거의 적자로 좀 들어갈 상황이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워낙 싸지니까 재료 운율까지 가니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부채가 2조 달러 된 이유가 빌려가지고 공장을 마치 지었어요. 집도 있고 그 공장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졌어요. 중국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중국도 그걸 뭐 일본은 뭐 아까 했지만 일본은 미국이 완전히 이제 미국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통화 사업을 미국이 체결해, 그래가 한국이 거의 미국과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통화 사업을 좀 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책을 바꿔서 친미 정책, 친중 정책을 보고 친미를 가지 않는 한은 힘들어질 거고요. 일본하고도 힘든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아까 퍼펙트인데 위기로 가서 심할 경우에는 통화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채 지불 정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문정권이 계속 가면은 그렇게까지 상황까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제는 제일 걱정은 청와대에서 이런 외환 위기 문제나 이런 것을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하는 것들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 보이지 않고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경제 어디로 갈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가고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